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려지죠. 놀라운 우리 경제 성장, 게다가 정치적 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이 이루어낸 이러한 성과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달려와서일까요? 자살률, 노인 빈곤율, 세계 최저 출산율,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또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이제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초대석에 좀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국가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성경융 이사장을 모시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게 그러니까 경제 분야, 인문사회 분야의 국책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전부 모여있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연구기관이 모두 몇 곳이나 됩니까? 지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26개 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KDI를 비롯해서 또 육아정책연구소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정부가 관장하는 전 공공정책 분야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연구기관들이 과거에는 전부 그 소속 부처, 네. 교육개발원이나 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부 산하,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되어 있었었는데 네. 요즘은 이게 다 달라진 거예요? 그게 이제 1999년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 부처가 산하 연구기관을 관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간섭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전체 하나의 통합된 그 이사회 체제에 다 소속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고 또 큰 주제에 대해서 공동연구, 협동연구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 개별화된 이제 작은 과제로 연구를 하게 되는데 국가의 어떤 장래와 관련되는 큰 주제에 대해서 협동연구하고 융복합 연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통합적인 이 관리를 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공동연구, 협동연구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저는 이 소속 부처가 딱 있으면 사실 해당 정부 부처를 비판을 못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구기관은 사실 비판하기 위한 게 첫 번째 그 존속 이유인데 그걸 못 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외에 정부가 하는 일의 방향이 어긋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해야 되고 또 새로운 의견을 내세워야 그래야 그 미래에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오류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비판 기능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로부터의 자율성, 독립성을 갖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통합 관할하는 그런 체계로 바뀐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말한 대한민국 앞으로 어느 길로 가야 돼? 이거 답을 내놔야 하는 기관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죠? 특히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게 국민 여러분이 다 잘 기억하시듯이
2016년 하반기에 소위 전 세계가 주목한 촛불 시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때 뭐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이외에 우리 국민들이 제기했던 큰 문제가 나라다운 나라가 돼야 된다. 그렇죠. 또 국민들이 원하는 나라, 국민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게 이제 큰 요구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정부도 그 고민을 가지고 많은 그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26개 소속 기관들은 그것을 어떻게 정책으로 구체화할 것인지 그렇죠. 그런 데 대한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한강의 기적도 언급하고 네. 놀라운 성취, 뭐 분명히 자랑스러운 일인데 네.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문제들도 너무나 많죠. 네. 오랫동안 사회학자로도 한국사회를 연구해 오신 이사장님께서는 오늘의 한국사회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예, 우리 이제 한국 사회는 한국 현대사는 1945년 이제 해방과 더불어 시작이 됐는데요. 예. 해방 이후에 70년이 흐르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적적인 변화를 만들기도 했고 네. 또 어느 시기부터는 한국의 비극이라고 부를 수 있는 비극적 현상이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1961년에 이제 박정희 정부가 등장한 이후로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그런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가 고속 성장을 했죠. 네. 80불에 불과하던 이제 1인당 GDP가 지금 3만 불 이제 넘어서고 있고요. 우리나라 GDP 전체 규모가 세계 11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러시아를 앞질렀습니다. 예. 엄청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이것을 소득 분배의 측면 또 복지의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이게 수준이 OECD 그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거의 최하위 수준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용에 있어서 불안정이라든지 소득의 어떤 빈곤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은 취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결혼하기 힘들고 또 자녀 출산하기 힘들고 맞아요. 이게 오늘날 저출산 문제의 그 핵심적인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경제가 총량적으로는 성장했지만은 자신은 불안하고 소득이 적고 미래가 불투명해서 모두가 다 지금 불행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그 불행감이 높다든지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살률이 높다든지 해서 이게 과연 세계 11위 경제 대국의 국민들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모습인가 할 정도로 그렇죠. 이런 비극적인 어떤 현상이 너무나 지금 그 확산돼 있고 이것은 뭐 OECD를 비롯해서 여러 세계 여러 나라들이 도대체 한국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의 자살률,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등에 대해서는 이게 세계적인 연구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이룬 나라가 그 기적을 더 살려나가는 우리가 그런 그 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 비극적인 불행한 고통스러운 이 측면이 너무 어둠의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뭐 하나하나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극복할 방안을 찾자면 원인 규명부터 해야 되는 거죠. 원인 분석부터 하고 원인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복합 위기 이런 표현도 사용하시던데. 복합 위기라 하면 이제 지금 뭐 경제가 성장 단계에 접어들었다 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아마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그 분배 구조가 자산이나 소득을 포함해서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 정도가 높은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또 노인 빈곤도 이게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 65세 이상 노인을 우리가 보면 한 46% 정도가 빈곤한 상태에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이 위기 요인 이외에 최근에 이제 자동화가 진행이 되고 또 인공지능이다, 로봇이 확산된다 하는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고용을 기본적으로 늘리기보다는 더 줄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문제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 지금 격화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민을 반대하는 이런 이제 이 극우주의, 민족주의가 이제 확산되는 이런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못 관리하면 우리 내부의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될 것도 많은데 이것이 수출이 뭐 줄어들 수도 있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달러가 빠져나가고 우리나라 금리가 높아져서 네. 금리가 높아지면 이제 당장 가계부채가 위험해지죠. 위험해지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많은 국내의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전체 상황이 지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향후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인지 매우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도 출범하면서부터 일자리를 가장 강조하고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일종의 경제 정책의 방향 같은 걸 제시했는데 네. 사실 그런 경제 정책 하나만 갖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란 말이죠. 네. 조금 더 큰 틀에 네. 어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향해야 할 국가 모델이랄까? 네. 이런 것부터 좀 고민해야 되는 게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같은 연구기관들의 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은 뭐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한국의 국가 모델이 이 박정희 정부 이래로 소위 발전국가 모델을 네. 이제 지향해 왔습니다. 발전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모든 국가 발전의 목표를 성장, 그 성장 후 분배를 추구했고 예. 또 이것을 통해서 또는 이것을 위해서 국가 안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반공주의 국가 안보 이거를 이제 추구한 이제 국가가 발전 국가 모델인데 예. 저는 이 발전 국가 모델을 너무 우리가 오랫동안 이것을 어느 시기에는 이걸 변화시켜서 성장과 분배를 같이 가게 만들어야 되고 국가가 기본적인 그 사회 보장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데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너무 이게 장기간 동안에 발전국가 모델이 그 지속됨으로써 지금 단계는 적어도 새로운 국가 모델로 본다면은 저는 앞으로 우리 한국의 국가가 혁신적 포용국가 이런 방향으로 네.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적 포용국가. 포용국가. 국가의 포용성과 혁신성을 모두 최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네. 새로운 활로가 열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 포용성, 혁신성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우선은 이제 이 그 새로운 국가 모델을 우리가 포용국가라고 그렇게 그 이름을 붙인 이유는 그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특히 2008년 9년에 이제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예. 이후에 예. 전 세계적으로 그 불평등이 좀 극대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나라에 있든지 간에 다수 국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구매력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구매력이 줄어들면 그만큼 소비가 줄어들게 되니까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내수 침체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나온 그 경제 성장 전략이 포용적 성장 전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포용적 성장 모델은 IMF나 월드뱅크나 거의 세계 모든 주요 경제기구들이 다 그걸 먼저 주장했고 지금도 그런 기구들이 이 모델로 가야 네. 개별 국가의 경제가 살아나고 또 세계 경제가 살아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포용국가 우리가 모델을 고민할 때 그런 포용 성장 모델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소득이나 자산의 분배가 특정 소수 계층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넓게 중산층이나 또 하위층에 속하는 국민들도 의 소득도 좀 넉넉해지고 네. 분배가 고르게 되는 네. 그런 이제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방향이 될 수 있고요. 그게 포용성이고요. 포용성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다양한 사회적인 그 차별과 배제를 우리가 넘어서야 된다. 네. 요새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많이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별 격차죠. 그렇죠. 여성들이 고용에 있어서 고용 단계에서도 차별하고 또 고용이 되더라도 비정규직이 많고 또 성진에서도 차별하고 최고의직이 없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그 관행을 가지고는 앞으로 여성의 역량을 네. 더 이제 잘 발휘하기 힘이 들어지고 여성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떨어지면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활동이 침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국제 비교 연구를 보면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을수록 그렇죠. 여성들에게 동등한 지위와 권리가 부여될수록 이런 이제 이런 그 설명이 혹시 또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뭐 좀 불쾌할 수 있는데 결혼하고 출산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물론이죠. 또 일과 가정 생활을 양립하고 균형을 잡는
이게 잘 될수록 역시 결혼하고 출산하는 게 더 높아진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성을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한국의 인구 위기를 우리가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예. 성차별은 앞으로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그 이외에 과거에는 지역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차별하는 게 많았고 또 세대, 나이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도 많았고 또 일부에는 뭐 아직 우리 사회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유럽이나 미국은 오늘날 이민자들에 대해서 그렇죠. 엄청난 차별하고 배제하는 게 이제 확산되어 있는데 예. 아까 포용국가라고 할 때는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분배 기반을 확대하고 또 소득을 안정시키고 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 것과 더불어서 사회적 측면에서 차별과 배제를 해서는 안 된다. 네. 일종의 사회적 포용이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포용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혁신적이 붙었어요. 혁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포용적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아까 사회보장에도 돈이 더 필요하고 또 분배 정책, 또 복지 정책 하는 데 있어서도 더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 이 사회가 좀 더 지속 가능한 그런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또 그 사회의 대학이나 기업이나 또는 정부가 과거에 해오던 그런 어떤 방식이 아니고 업무를 이렇게 수행할 때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 고도의 창의성, 혁신성을 앞으로 발휘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예를 들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라든지 창의적인 교육에 대한 투자라든지 네.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전면적인 어떤 이 학습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포용적 국가, 포용적 사회를 유지하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동시에 추구돼야 되고 이거를 잘 결합하면 국민들의 어떤 그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또 실업을 당했을 때 안전망도 하고 안전망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의 혁신 능력을 키우고. 최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방향이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가장 잘 실현하는 나라들이 이제 우리가 국제 비교 연구를 해보면 이게 소위 이제 북유럽 국가들, 네. 뭐 혹은 노르딕 국가라고 부르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런 나라들은 거의 예외 없이 포용성하고 이 혁신성 또 여기에 유연성이라고 부르는 세 가지 요소를 아주 잘 이렇게 포함하고 있고 이 상호 간에 이 상호 선순환적인 그런 구조를 장시간 동안 이 메커니즘을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뭐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하더라도 복지나 이거를 잘 유지하면서도 그 나라의 경쟁력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장률도 계속 또 유지할 성장률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제 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포용성 더불어 잘 살아보자.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차별하지 말고 네.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 성장도 하고 비정규직 가급적 좀 줄여서 좋은 네. 일자리 많이 만들고 네. 뭐 그다음에 혁신성 뭐 그러다가 이 사회를 계속 이끌어갈 그래도 또 선도 산업이랄까 뭐 고부가가치 창출 이런 쪽으로 모든 영역이 재교육을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네. 그게 또 동시에 돼야 한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것의 유연성이란 건 뭡니까? 유연성은 이제 그 북유럽 국가들이 대개 인구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죠. 500만, 뭐 한 1000만 뭐 이런 정도 규모가 작은데 이 나라들이 그 전체 GDP에 차지하는 수출입의 비중, 즉 무역 의존도가 다 높습니다. 우리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는 작은데 세계 경제의 동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에서 그 종업원을 이제 고용하거나 해고하거나 이것의 유연성이 살아나지 못하면 노조가 너무 강하다든지 해서 이거를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세계 경쟁에서 밀릴 때 내부의 혁신 역량을 충분히 올리기도 전에 기업이 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포용성과 혁신성 두 가지를 잘 갖추면서 동시에 이 세계 경제의 흐름에 고용 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유연성을 동시에 발전시켰는데
이 유연성은 대개 이제 요소가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수량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고용과 해고를 좀 더 사람을 늘리고 줄이는 거를 좀 자유롭게 한다 하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기능적 유연성인데 상황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그 근무하는 이 근무 배치하거나 역할을 주거나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유연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임금 유연성인데 네. 상황이 어려울 때 임금 피크제 같은 거를 이제 활용해서 그렇죠. 전체 기업의 임금 비중이 높아서 어려워지지 않도록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 3가지를 잘 결합하는 게 우선 중요하고 네. 유연성의 일종의 전제 조건이 앞에 포용성이죠. 포용성, 예. 또 안정성 그렇죠. 이게 전제가 되고 이거를 얘기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것만 이야기해서는 그거는 이제 노동자들한테 모든 그 비용과 희생을 네. 다 전담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된다고 봐야지. 국제 환경 변화에 기업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자,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해주자. 그러나 그렇게 해고된 사람은 충분한 실업수당을 받으며 재교육을 받아서 또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우리가 그거를 유연 안정성 모델이라고 합니다. 예. 영어로는 이제 플렉스 시큐리티 모델이라고 하고 3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이제 제일 어려울 때가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해고되는 실업이 되는 경우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실업이 될 경우에 상당히 넉넉한 실업급여를 제공합니다. 그렇죠. 한 2년 정도. 예. 과거에 내가 받던 직장에서 받던 급여 한 70~80%를 한 2년 정도 지원하는 거죠. 예. 그럼 내가 당장 실업 상태가 되더라도 내 기본 생계는 다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실업이 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그 직업훈련기관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교육을 받아야죠. 거기서 상당히 수준 높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죠. 전 직장에서보다 더 높은 수준의 네. 기술 교육을 이제 받게 되고요. 그러면 내가 취업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전국을 연결하는 그 고용 정보망 또 직업 소개 이 이제 시스템이 가동이 돼서 곳곳에서 좋은 직장에 대한 소개가 들어오면 맞아요. 바로 취업이 됩니다. 예. 요 2개가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하나가 이제 유연성인데, 그건 아까 말씀 3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그런 유연성이 좀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죠. 이 3가지를 연결해서 그러면은 이제 내가 실업되는 그 상황에서 사회보장 체계가 작동이 되고. 수준 높은 직업 교육을 받게 되고 또 내가 더 나은 직장에 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설령 급박한 어떤 상황이 생겨서 실업이 되든지 내 급여가 좀 일부 좀 줄어들든지 네. 그렇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거를 노동자 개인, 기업, 국가가 또 국민 전체가 하나의 사회 계약으로 생각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게 이제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겠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사회 계약.